나는 문명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얘기했지만 이 어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거의 같은 시기예요. 산업혁명은 그 18세기 후반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시민혁명도 18세기 후반에 일어났어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걸 시민혁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혁명과 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나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칼 막스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죠. 나중에 이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방향은 같아도 공산주의는 극단으로 간 것이고 사회주의는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야. 자유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돈 있는 사람들에겐 자유만큼 좋은 게 없지. 마구 자기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왜 자본이 축적된 자본가들 또는 기업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공화국 체제로 바뀌는 거죠. 군주제가 공화국 체제로 점점 바뀌어야 한다는 혁명적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데이비드 휴미나 독일의 칸트나 또는 아담 스미스나 또는 존 스튜어트 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시기에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특히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국부론은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국부론의 핵심 주장은 뭐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개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국가의 부는 더 증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부론에서 그런 예를 든 건 아닌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밀밭 농사를 하는 농사꾼이 있다고 칩시다. 그 밀밭 농사꾼이 밀밭을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을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밀밭을 농사 짓는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해서 농사 짓는 거야. 그런데 이 그 밀을 수확해 가지고 방앗간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밀가루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밀가루를 만드는 방앗간집 주인도 내가 이 빵을 만들어 먹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방앗간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방앗간에서 밀가루를 빵집에다가 팔아.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빵집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나중에 손님들한테 팔아. 그것도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 순환고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뿐이야, 나는.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부가 증대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너무 좋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할 필요가 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 막 하기만 하면 국가는 다 잘 살게 된다는 이 이론이야, 이게. 국부론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경제학으로 들어갑니다. 경제학이 여기서부터 아주 골 때립니다. 경제 원론밖에 난 모르지만 경제학 전공이 아니라서 여기서부터 골 때리는 거야. 상품이 가격이 막 내려가. 어떤 필요한 우리 상품이 가격이 내려가. 그러면 싸잖아. 그러니까 싸니까 나는 그것을 많이 구매할 거 아니야. 많이 구매하면 상품 가격이 다시 올라가겠지.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공급하는 사람들이 막 공급하겠지. 그지? 왜?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많이 만들어서 팔아도 자기의 이문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공급할 거 아니야? 그럼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다시 가격이 점차 내려가겠지. 그러면 다시 가격이 싸지니까 사는 사람이 또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겠지? 그러다 또 공급하는 게 많아지면 가격이 조금 내려가지.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딱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격이야. 그런 가격이 균형을 잡아준다. 그것을 뭐라 그래? 그 메커니즘을 시장이라 그래. 그래서 시장은 항상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균형 상태를 꼭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계다 이게.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게 그때 생각하는 게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이 일어나고 효율적으로 가격이 등락하면서 우리 사회를 균형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 수요와 공급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해하셨죠? 이게 아주 경제학 원론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공식과 같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왜 말도 안 되죠? 시장에는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 시장에다가 맡겨두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게 됐어.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고전적 자유주의에는 시장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시장 경제를 이코노믹 머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기계야. 왜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공식과 같아서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다 배분돼. 모든 것이 다. 그래 너무 좋은 거야. 거기다 넣어. 노동시장도 거기다 놓고 상품시장도 거기다 놓고 무슨 이런 교육시장도 거기다 놓고 다 집어넣어.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가격이 딱 균형점을 찾아가게 된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회적 배분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코노믹 머신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엄청난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사람이에요.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웃기지 마라. 시장은 실패할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대공황의 상황은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에서 나온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가 없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서 사람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공급이 늘어나기 위해서 생산이 늘어날 거 아니야. 생산이 늘어나면 그 고용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면 여러 가지 많은 세수도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잖아. 그럼 재정 확보도 되고 재정 확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일반 서민들에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공급해주고 어떤 복지 체제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또 물건을 살 거 아니야? 그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 공장이 더 돌아가고 그러면 더 사람이 더 고용되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재정 확보가 충분해져서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그 고용이 뭡니까? 그 시민들의 복지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얘네들아. 그것이 바로 뭐냐? 케인즈의 이론이야. 케인즈의 이론. 아이고 이게 뭐야? 이 케인즈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디맨드 사이드 이코노미야. 디맨드 사이드. 수요 중심의 경제. 수요를 진작시키면서 이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야 이 공황이 이 세계적인 대공황이 종식될 거다. 그래서 뉴딜 정책을 미국에서 써서 사람들의 노동자들을 뉴딜 정책에다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고 이 품값을 줘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 공장도 돌아가고 고용도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대공황이 극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케인스가 맞았다는 거예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경제 이론은 틀렸다는 거지. 왜? 시장은 그렇게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미국은
미국은 2차 대전 후에 케인즈는 이제 1930년대 자기가 이 케인즈의 일반 이론을 썼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적용한 것은 40년대부터예요. 40년대 그러니까 40년대 2차 대전 후에 40년, 50년, 60년, 70년까지 약 3, 40년간 미국이 엄청난 이 경제적 생산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미국이 그 시대를 40년, 50년, 60년, 70년 약 한 40년간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이 중산층이 빵빵했어요. 미국은 전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됐었습니다. 빈곤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냥 다 중산층, 그 부자들이 조금 있고 뭐 그런 나라가 됐었죠. 그런데 70년대 들어가서 오이시코가 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이시코가 2번이나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왕창 걷었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누진세율 최고 세율이 막 90% 이랬어요. 자기 수입에 누진세율에 따라서 90% 최고 세율 매기고 상속세를 왕창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도 왕창 때리고 미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러다가 이제 오일 쇼크가 나서 다시 전 세계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80년대 들어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에 빗대서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게 시작됐죠. 신자유주의는 뭐냐?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야. 서플라이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업이잖아. 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기업가 위주의, 부자 위주의.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은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다 깎아주는 거야. 우리 윤석열이 지금 그 짓 하고 있잖아. 세금을 다 깎아줘. 그리고 민영화를 해. 웬만한 국가가 운영하던 것을 다 민영화를 시켜서 민영화해서 기업들이 돈을 왕창 벌게. 국가가 운영하던 걸 민영화하면 그게 뭐야 다. 독점 기업들 아니야. 독점 기업들이니까 막 가격을 올려도 2배, 3배 막 올려도 어떻게 돼?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어. 우리가 기차 타고 가는데 기차 옆에 또 다른 기차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철도를 민영화하고 그래, 막. 영국이 철도 민영화해가지고 그냥 철도 요금이 몇 배가 올랐어. 공항 민영화해. 그 공항 이용료가 왕창 올랐어. 와. 대처리즘, 응? 레이건 이코노미. 레이거노믹스인가? 뭐, 이런 거지.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가. 그래서, 영국도, 미국처럼 똑같이, 영국은, 대처가 먼저 수상이 됐죠. 그 다음에 이어서 레이건이 대통령이 돼서 두 나라가 그 세계 경제를 막 이렇게 그런 쪽으로 몰고 갔죠. 신자유주의 체제로. 그래서 앵글로색슨 모형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거와 달리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르도 리버럴리즘. 그게 무슨 말이냐? 질서 자유주의 체제로 경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질서 자유주의. 자유롭되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 속에서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앞에 내가 여러 번 이 질서 자유주의에 대해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